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93편 당나라 군량 지원 작전에 나선 김유신. 지금 당나라에서는 황제의 명을 받은 소정방 장군이 수군과 육군을 거느리고 고구려 정변을 향해 출진하였다. 올해 신라도 전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원정에 나설 것이다. 이번 고구려 원정에는 과인도 함께 출정할 것이니 장졸들은 김유신 대장군의 지휘에 따라 신라 용사의 기상을 떨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알겠는가? 대장군은 군사들을 지휘하도록 하시오. 예, 대왕마마. 지금 백제의 도빈 사비성에 진주하고 있는 당나라의 유인원 장군도 군사를 이끌고 사비에서 배를 타고 고구려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나라에서 출정한 소정방 장군의 군사뿐만 아니라 사비에서 출정한 유인원 장군의 군사와도 서로 호응하여 고구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자, 출정하라! 백제의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서기 661년 7월, 신라는 또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전군을 동원합니다. 이 시기는 무열왕이 세상을 떠나고 문무왕이 즉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신라 조정은 국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에 수기로 가 있던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이 귀국하면서 고구려 정보를 위해 출정하라는 당 고종의 칙서를 가지고 왔고, 당시의 신라 형편은 당나라의 그러한 명령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무왕 자신이 직접 친정에 나서고 김유신과 김인문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군사 지휘 임무를 맡아서 대대적으로 출정을 했던 것이죠. 8월에 문무왕은 모든 장병을 거느리고 시의국정에 이르러 머물렀다. 대왕마마, 백제의 잔적들이 옹산성에 진을 치고서 길을 막고 있사옵니다. 더 이상 행군을 할 수가 없사옵니다. 나라가 망해서 임금이 이미 항복을 하고 당나라로 끌려갔는데도 잔적들의 바로가 그치지를 않으니 걱정이로구나. 과인이 친서를 써서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이 길로 옹산성으로 가서 과인의 뜻을 전하고 순순히 투항하라고 설득을 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문무왕은 먼저 사자를 파견해 설득했으나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다. 저들이 끝내 항복을 하지 않으니 무력으로 점령하여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을 것이오. 대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백제의 잔적들을 무찌르도록 하시오. 예, 대왕마마.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당나라를 도와 고구려 원정길에 나섰던 신라군이 도중에 백제의 부흥군을 만나서 전투를 벌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문무왕이 김유신 등의 장수들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처음 머물렀다는 시의곡정이라는 곳이 어느 곳인지 신라사 연구자들도 그 위치를 비정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백제 부흥군의 진지가 있었던 옹산성의 경우 지금의 대전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신라군의 1차적인 목적지는 남천주, 즉 한강유역에 있는 경기도 이천이었습니다. 경북대 이문기 교수는 당시에 신라군이 경주를 출발해서 이천에 도달할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주에서 출발한 문무왕이 가장 빨리 한강 유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역시 조선시대도 널리 활용된 영남대로를 통해 가는 것이겠지요. 문경을 통해서 계림령을 넘어서 남한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일 텐데, 이 문무왕 원년의 고구려 정벌 코스를 보면은 실제로는 백제 부흥군들의 토벌 내지 백제 부흥군에 대한 군사적 시위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주에서 지금의 서울 지역까지 이동하려면 지금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뻗어 있는 영남대로를 이용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상주에서 문경세제를 넘어 남한강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가 되어야 하는데, 신라군이 도중에 백제의 부흥군과 전투를 벌이는 지역을 참고로 할 때 경기도 이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우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무왕이 남천주 이천을 향해서, 경기도 이천을 향해서 가고자 했던 코스는 실제로는 상당한 우회로인 셈입니다. 상주에서 보은, 옥천, 영동, 대전, 그리고 다시 북방으로 올라갈 때 청주 부근으로 올라가지요. 문의 지역에서도 전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당과 합세해서 고구려를 공격한다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백제 지역에 남아있는 부흥군 세력들에 대한 토벌과 군사적 시위, 이 양면의 효과를 노린 군사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상이지만 문무왕과 김유신이 사전에 이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제 의자왕의 항복이 워낙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사비도성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백제 군사들이 항복을 인정하지 않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이런 형편에 당나라가 고구려 정벌에 나서면서 우리 신라군의 출정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대왕마마, 당나라의 요구대로 전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원정에 나서야 합니다. 만일 백제의 잔적들이 그 틈을 노려서 우리 도성으로 공격을 해오면 어찌합니까? 우리 신라군의 행군로를 백제 잔적이 저항하고 있는 지역들을 모두 거쳐가도록 정하면 될 것이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일단 고구려 원정을 명분으로 군사를 움직이되 행군 도중에 백제의 잔적들을 무찌르면서 이동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설령 시일이 지체되어서 당나라 쪽에서 무어라 질책을 하면 백제군이 도중에 수시로 길을 막아서 그들을 물리치고 오느라 늦었다 하면 될 것 아니겠사옵니까? 대장군께서는 역시 백천노장이십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출정했기 때문에 신라군이 꾸불꾸불 우회하는 행군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대구 카톨릭대 강종원 교수 역시 신라군의 이동 루트를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으나 백제 부흥군 진압이라는 이중의 목적을 가졌던 것만은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루트를 이용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당시 신라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사가 백제 부흥운동군을 진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백제 쪽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백제가 길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사실은 확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백제 쪽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서 백제의 부흥운동군 세력을 진압할 수 있는 손쉬운 어떤 이 길목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행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기왕 출병한 김에 군데군데 포진한 백제 저항군도 진압하고 영역 확인도 해가면서 당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고구려와의 접경 지역으로 이동하자,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라군의 이른바
백제 잔적 소탕 작전은 시료를 거두었을까요? 9월 19일에 문무왕은 우현정의 진주에 모든 총관과 대감을 모아놓고 친히 그들을 훈계했다. 9월 25일에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진군해 옹산성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9월 27일에 이르러 옹산성에서 대책을 태워버린 다음에 수천 명을 참살하고 드디어 항복을 받았다. 8월에 옹산성에 다다랐다가 9월 27일에야 옹산성의 대책, 즉 백제 저항군이 구축해놓은 목책을 불태우고 항복을 받았다 했으니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분기에는 문무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옹산성을 함락한 것처럼 돼 있으나 열전편 김유신전에는 옹산성의 공격을 김유신이 주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유신이 군사를 동원해 성을 포위한 다음 큰 소리로 말했다. 너희 백제는 나라가 공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국의 토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명령에 따르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홀로 고립된 성에 남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결국 비참하게 괴멸될 것이니 나와서 항복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리하면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적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곳이 비록 가차는 작은 성이지만 우리는 병기와 식량이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모두 의롭고 용감하니 차라리 목숨을 걸고 싸울지언정 맹세코 살아서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유신이 웃으며 말했다. 궁지에 몰린 새나 곤경에 처한 짐승의 모습이로구나. 자, 그럼 우리 신라군의 장칼을 받아라. 돌격하라! 김유신은 깃발을 휘두르며 공격했다. 문무왕이 높은 곳에 올라 전사들을 바라보며 눈물 어린 말로 격려하니 군사들이 모두 분격 돌진해 창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9월 27일 성이 함락되자 적장을 처형하고 백성들은 놓아줬다. 김유신이 무너뜨렸다는 옹산성을 이문기 교수는 지금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 계족산성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신라군과 백제 부흥군과의 싸움이 비단 이 옹산성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편 상주 총관 품일은 군사를 거느리고 우술성을 공격해 1000명을 참살하니 백제의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는 무리를 이끌고 나와 항복했다. 이에 왕은 조복에게는 급찬 벼슬을 줘 고타야군의 태수로 삼았으며 파가에게도 급찬 벼슬을 주고 집과 의복을 하사했다. 품일이 항복을 받아냈다는 우술성 역시 대전 인근에 있던 성으로 추정됩니다. 백제 영역 각지에서 봉은동군이 일어나가지고 당시 이 백제 지역에 남아 있었던 당나라 군대를 굉장히 곤혹한 지경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백제의 자녀 세력들, 봉은동 세력들을 진압해야 할 목적을 갖고 군대를 이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신라와 가까운 쪽에 어떤 지역, 우술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이 백제 수도에서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쪽에 있었던 무리들을 일단 먼저 타깃으로 삼고 문무왕과 김유신 등이 고구려 정벌에 나서면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몇 군데서 백제 부흥군을 무찌르고 성을 함락시켰거나 혹은 항복을 받아낸 것으로 돼 있으나 그렇다고 백제를 다시 세우려는 부흥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옛 백제 땅의 도처에 백제를 다시 살리려는 세력들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백제의 그 멸망 과정을 보면은 정말 그 수도인 사비도성이 너무 허무하게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비도성을 방어하는 세력들도 군사력도 1만 명 정도가 전사했다라고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거국적으로 도성을 방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백제군의 경우 사실 지방에 존재하던 오방의 군대들은 거의 온전한 상태로 의자왕이 항복하고 사비도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라로서는 이들 백제 부흥군들을 진압하고 옛 백제의 땅들을 하나하나 신라 영토로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기 때문에 당나라의 고구려 원정에 마지못해 참여하고는 있으나 마음은 딴 데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신라군은 지금의 경기도 이천에 해당하는 남천주에 당도합니다. 그때 문무왕이 이전에 당나라 진영으로 보냈던 태감 문천이 소정방의 친서를 가지고 당도합니다. 어디 소정방 장군이 뭐라고 썼는지 보자. 신라국 대왕께 전하는 바요. 나는 황제 폐하의 명령을 받고 만리 장해를 건너와서 고구려군을 토벌하려고 배를 해안에 대고 기다린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습니다. 헌데 대왕의 군사가 도착하지 아니하고 군량 보급 상황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왕께서는 속히 그 대책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오. 와서 장기전을 치르게 될 때는 보급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 수행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결국 고구려 정벌이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것이어서 신라로 하여금 보급 문제를 좀 해결하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맡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라가 비록 군사적으로 당나라보다는 약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고구려 정벌의 군사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군사작전을 하되, 물론 주된 역할은 아니겠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급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신라에게 당나라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사를 다룰 때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수나라나 당나라가 고구려 원정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군을 동원하고도 빈번히 실패했던 데는 군사의 이동거리가 멀어서 군량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도 그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심지어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군량을 병사들에게 지급해주자 무겁고 힘들어서 몰래 땅에다 파묻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죠. 따라서 당나라는 신라에게 군사적 지원보다도 군량 지원을 더욱 절실히 기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왕마마, 지금 당나라 황제로부터 전갈이 왔사온데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해 소정방의 군사들을 지원하라는 내용이옵니다. 지금 소정방 장군이 이끄는 당나라 군사들이 군량이 부족하여 그 어려움이 심각한 모양인데 무슨 수로 군량을 싣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군량을 전해줄 수 있단 말이오? 대왕마마, 지금의 형세로 보아서 양식을 고구려 경내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하옵니다. 불가하옵니다. 너무 위험하옵니다.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허허, 우리가 평양에 있는 당나라 군사에게 군량을 전해줄 수 없다면 이곳까지 출정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문무왕으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된 셈이죠. 그러나 문무왕에게는 그의 애삼촌이기도 한 대장군 김유신이 있었습니다. 소장이 그동안 과분한 은총을 받아 외람스럽게 중책을 지니고 있사오니 나라의 일이라면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을 사양하겠사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늙은 몸이 충성을 다할 때이오니 제가 적국으로 들어가 소정방 장군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역시 대장군뿐이구려. 문무왕은
자리를 앞으로 당겨 유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화인은 콩 같은 어진 신하를 얻었으니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오. 만약에 이번 일을 성공시킨다면 이 공덕을 어찌 잊겠습니까? 황송하옵니다, 대왕마마. 김유신은 명령을 받은 후 목욕 재개를 하고 영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홀로 앉아 향을 피운 지 며칠이 지나서야 나왔다. 그가 떠나려 할 때 왕이 직접 유신에게 친서를 줘 이렇게 말했다. 국경을 넘어 고구려 땅으로 들어간 뒤에는 짐을 대신하여 공의 군사들에 대한 상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유신의 군량 수송 작전이 감행되는데 문제는 이때가 시기적으로 혹한의 겨울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름철인 7월에 출정을 했었는데 백제의 부흥군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동했던 관계로 많은 시일이 지체됐던 것이죠. 한편 왕경인 경주에서 문무왕에게 급한 전갈이 옵니다. 대왕마마, 지금 당나라 황제가 보낸 사신이 이미 도착하여 객관에 머물고 있다 하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속히 돌아가셔서 당나라 사신의 아련을 받으시옵소서. 알겠느니라. 삼국사기에는 당나라 사신이 객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문무왕을 책봉하여 개부의 동삼사 상주국 낭랑군왕 신라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열왕 김춘추가 죽고 그의 아들인 김범민이 왕위에 오른 사실을 통보받고 책봉 의례를 하기 위해서 당 고종이 파견한 사신이 그제서야 신라에 도착한 셈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김유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양에 있는 소정방 군사에게 군량을 수송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당시 신라가 당나라 군에게 전해주었던 군량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기록을 들춰서 알아보기로 할까요? 문무왕은 김유신에게 명해 김인문, 양도 등 9장군과 더불어 수레 2,000여 대에 쌀 4,000석과 벼 22,000석을 싣고 평양으로 가 당나라 군사를 돕게 했다. 당시 신라의 인구나 국력으로 보아서 군량 수송을 위해 수레가 2,000대나 동원됐다면 대단한 규모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신라 본기와 열전편의 김유신전을 토대로 하여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10일에 김유신은 부장군 김인문 등 9장군과 더불어 군량을 싣고 고구려 경계로 들어갔다. 1월 18일에 김유신은 풍수천에 이르러 유숙하게 됐는데 얼음이 미끄럽고 길은 험해 수레가 갈 수 없으므로 군량과 수레를 우마에 싣고 갔다. 이듬해인 문무왕 2년 정월 23일에 칠중하에 이르렀다. 칠중하는 지금의 임진강 하류에 해당합니다. 이제 강을 건너야 하는데 신라의 군사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무도 배에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강을 건너야 평양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는가? 좋다. 내가 앞장설 것이다. 김유신이 마침내 스스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니 모든 장졸이 그 뒤를 따라 강을 건넜다. 고구려 경내에 들어가서는 큰 길에서 고구려 군에게 요격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험하고 좁은 길로 행군해 산양에 도착했다. 산양은 지금의 개성 근방으로 추정됩니다. 김유신은 장병들 앞에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일장 연설을 합니다. 고구려 백제 두 나라가 우리 강토를 침노하여 우리 백성을 해쳤다는 사실을 모르는 장병은 없을 것이다. 더러는 장정들을 포로로 데려다 죽이기도 했으며 더러는
어린 아이들을 사로잡아 노비로 부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만행이 오랫동안 계속됐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어려운 일을 하려는 것은 대국의 힘을 빌려서 두 나라를 멸망시켜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마음에 맹세하고 하늘에 고하며 조국영령의 가호를 기대하는데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나는 알 수 없다. 만약 적을 가벼이 여긴다면 필히 공을 이루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나 적을 두려워한다면 필시 사로잡힘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마땅히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모두가 일당백의 용기를 갖기를 그대들에게 기대하는 바이다. 할 수 있겠는가? 예, 대장군! 좋다! 북을 크게 울려라! 그들은 곧 북을 치고 행진해 평양으로 향했다. 도중에 적병을 만나 역습해 무찌르고 많은 갑옷과 무기를 노획했다. 2월 1일에 지세가 험준한 장세에 이르렀다. 때마침 날씨가 몹시 춥고 사람과 말이 지쳐서 더러는 쓰러지기도 했다. 날씨가 춥다고 겁내지 마라! 이까지 추위는 마음 먹겠다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냐! 김유신은 어깨를 걷어붙이고 말에 채찍을 가해 앞으로 달려갔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힘껏 달리며 감히 춥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험한 곳을 지나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착했다. 앞에서 김유신 일행이 머물렀다는 장세는 지금의 황해도 수안을 일컫습니다. 열전편 김유신전에는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라고만 적혀 있으나 신라분기에는 평양에서 3만 6천 보쯤 떨어진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당나라의 소정방 군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삼국사기 고구려본계는 중구의 기록을 인용하여 소정방이 평양을 포위하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는데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서 소정방 군대는 군량이 떨어져서 고립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외형적으로는 평양성을 포위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고립된 상태로 소정방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이제 군량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 긴박한 상황을 신라에다가 요청을 한 거고, 신라가 김유신, 노구의 그 김유신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당에다가 군량을 전달해 줬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너희들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주 흥미롭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정방에게 군량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전해줄 일이 남았는데 김유신은 보기감을 맡고 있던 열기라는 장수를 은밀하게 부릅니다. 소정방 장군의 진영이 지척에 있다. 근데 필시 고구려군이 순순히 길을 내어주려 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 당군은 식량 부족으로 몹시 궁색한 처지에 놓여 있다. 군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려야겠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구나. 나는 젊어서부터 그대와 교유하여 그대의 지조와 절개를 잘 알고 있다. 이제 소정방 장군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려 하는데 그대가 갈 수 있겠는가? 소인이 불출함에도 중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 외람된 일인데 황차, 대장군의 명령을 어찌 욕되게 하겠습니까? 제가 죽는 날이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가겠습니다, 대장군. 마침내 보기감 10기가 군사 15명과 함께 활과 칼을 가지고 말을 달려나가니 고구려 사람들이 그저 바라만 볼 뿐 막지 못했다. 이날은 눈바람이 몰아쳐 사람과 말들이 많이 얼어 죽었다. 열기는 드디어 당나라 군영에 도착했다. 장군, 지금 우리 신라의 김유신 대장군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식량을 가지고 근방에 도달했습니다. 오, 그래. 내 그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신라군이 군량을 가지고 결국 와주었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살았어. 이렇게 해서 신라는 소정방에게 군량을 지원해 주는데 군량 말고도 소정방 개인에게 상당한 선물을 준 것으로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유신은 아찬 양도와 대감 인선 등을 시켜 당나라 병영에 군량을 보내고 소정방에게 은 5,700푼, 옷감 30필, 우황 19냥을 보냈다. 그런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장군,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당나라 군사들이 철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군량을 지원해 줬으니 이제 기운을 차려서 고구려군과 일전을 벌일 터인데 철군이라니 당치도 않은 얘기다. 사실입니다, 대장군. 우리가 전해준 군량을 챙긴 다음에 벼랑과 싸움을 그만두고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로다. 소정방의 당나라군은 어째서 군량 지원을 받자마자 부랴부랴 철군을 해버렸을까요? 이문기, 강종원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계필하력의 군대가 압록강에서 연개소문의 맏아들 남생의 군대를 대파를 하는데 대파하고는 회군령이 내려져서 그대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고종의 그 회군령이 일단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무려 거의 6개월, 5개월 가까운 세월을 고립된 채 고생하고 있었던 소정방 군대가 군량을 보급받았다고 해서 사기를 되찾을 수는 없었겠죠. 소정방의 고구려 정벌은 661년에 시작됐는데 662년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662년 정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개소문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당나라의 주력 부대 가운데 하나였던 방효태 군이 군대가 사수라고 하는 곳에서 전멸당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추위에 식량 문제도 어렵고 또 주력 부대 가운데서도 한 부대가 몰살당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쟁 수행이 어렵다 생각하고 군량을 얻은 상황에서 바로 퇴각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고구려 분기에는 좌효위 장군 옥저도 총관 방효태가 연개소문과 사수에서 싸우다가 모두 죽고 방효태의 아들 13명도 모두 전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정방은 함께 원정에 나섰던 군사들이 고구려에 대패하여 타격을 입은 데다 자신의 부대는 군량 부족으로 고립 상태에 있다가 김유신의 보급 지원을 받자 더 이상 전쟁이 어렵다고 보고 철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군량이 떨어져서 기진맥진에 있다가 신라가 군량을 갖다 주자 간신히 기운을 차려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고기라는 문헌을 인용하여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유신과 김인문 등이 고구려 국경을 넘어들어가 군량 2만 석을 수송하고 돌아왔다. 김유신은 당나라 군사와 회합을 하고자 연기와 병천 두 사람을 보내 회합할 기일을 소정방에게 물었는데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종이에다 난새와 송아지 2가지를 그려서 보내왔다. 소정방이 그려보냈다는 난새란
동왕의 새끼를 말합니다. 도대체 그 그림들을 왜 보냈던 것일까요? 난세에다 송아지 모양의 그림이라. 대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대장군,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학식이 높고 문장이 뛰어난 분께 그 뜻을 여쭤봐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원효법사라면 능히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호, 그렇지. 원효 대사께 자문을 구해야겠구나. 그렇다면 원효는 그 그림을 어떻게 해석해냈을까요? 그 뜻을 풀지 못하고 원효 법사에게 물었더니 그가 해석해 말하기를 송아지 그림은 한자로 화독이요 난세 그림은 한자로 화란인데 이 둘의 반절음을 따서 맞추면 속환이 된다라고 했다. 그 두 그림을 한자로 표기한 다음 그 한자의 반절음을 취해서 조립하면 빠를 속자에 돌아올 환자의 속환이 되기 때문에 속히 군사를 물려 돌아가라는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종훈 교수 얘기를 들어볼까요? 양쪽에서만 알아먹을 수 있는 암호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려를 정벌할 때 당나라 장수 이적 또 이런 그 암호화된 이제 시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사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이제 같은 상황인 거죠. 이게 만약에 퇴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글자로 적어가지고 보냈다가 중간에 고구려군한테 탈취당해가지고 양쪽에 이제 그 앞으로의 군사 행동이 이렇게 될 거라고 알면 고구려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의 암호적 전달 체계를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암호 삼아서 보낸 그 그림을 잘못 해독할 수도 있고 또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전쟁터에서 병력의 철수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그처럼 애매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문기 교수 얘기입니다. 그 소정방 군의 귀환과 관련해서는 삼국 유사에 이 난세와 송아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내왔는데 그것을 원효 대사가 빨리 돌아가라 속환이라는 의미로 풀이했다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당시 뭐 고구려 진영을 통과해서 소통을 해야 하는 신라군과 당군 사이에 그와 같은 암호로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이 경우는 이 원효 대사의 능력 혹은 예견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설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승려였던 원효가 전쟁터에 종군하여 그것도 고구려 진영 깊숙한 위험 지역에 따라가서 암호풀이를 해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원효 대사의 능력을 드높이기 위해서 후대에 덧붙여진 에피소드일 것이다. 이문기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혹한의 추위에 김유신이 노구를 이끌고 군량 지원을 했는데 식량을 받자마자 소정방이 당나라로 가버렸으니 참으로 허탈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당나라에 대놓고 질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겠죠. 문제는 말머리를 돌려 신라로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장군, 지금 고구려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목 요소에 군사를 복병시켜 두었다 합니다. 당나라 군사도 돌아가 버렸으니 아무래도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는 여기 국경을 넘어온 우리 신라 군사의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저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선 위장을 해야 할 것이다. 위장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장수들은 모두 내 말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유신의 위장 전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열전에 실려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려인들이 병사를 매복시켜 신라 군사를 귀로에서 요격하려 했다.
요신은 북과 북채를 여러 마리의 소의 허리와 꼬리에 매달게 해 후려치면 소리가 나게 했다. 또한 섭과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연기와 불이 끊이지 않게 한 다음 밤에 몰래 행군의 포화에 이르자 급히 강을 건너 군사들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고구려인들이 이것을 알고 추격해왔다. 대장군, 지금 고구려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군사를 몰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라. 지금이다. 모든 병사들은 활을 쏘아라. 요신은 일시에 활을 쏘도록 했다. 고구려군이 퇴각하자 장병들을 지휘해 여러 길로 출동해 그들과 대항해 싸우니 모두 승리했다. 고구려 장군 한 명을 사로잡고 만여 명의 머리를 뱄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위로했다. 다시 한번 김유신의 뛰어난 군사 전략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군량 수송을 위해서 수레를 끌 소들을 대거 동원해 갔을 텐데 그 소들의 허리와 꼬리에 북과 몽둥이를 매달아서 요란한 소리가 나게 했다는 책략이 흥미롭습니다. 군대가 그만큼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멀리서 이제 들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에 이제 연기를 계속 피워가지고 하늘로 이제 계속 솟게 만들었다는 것은 멀리서 봤을 때 이 군사가 굉장히 성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기들의 그 군사가 지금 약한데 적으로 하여금 많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쉽사리 공격을 못하게끔 그렇게 미연에 이제 방지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김유신이 갖고 있었던 지략, 꽤 이런 게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단 김유신은 그런 책략에만 능한 사람이 아니었고 소정방 군대에 대한 군사 지원을 위해서 70 가까운 나이에 혹한과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깊숙이 앞장서서 진격할 만큼 용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을지문덕이나 백제의 계백은 어떤 장수들이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행적은 특정 전쟁 기사의 일부가 소개됐을 뿐이고 열전에서도 간략하게 몇 줄만 기술되어 있어서 그들의 인간 됨됨이나 정치 군사적 능력을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열전 3권을 차지하고 있는 김유신의 경우 신의 경지를 넘보는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김유신 열전에 나오고 있는 김유신의 활동상은 가히 신에 버금갈 정도로 탁월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그것은 김유신의 그 현손이었던 김장청이 쓴 김유신 행록을 근거로 김유신 열전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소 좀 과장된 면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신이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고 신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했으며 또 아주 뛰어난 전략가 혹은 그 전술의 구사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그 에피소드로 남아 있습니다. 서기 662년 2월 신라 조정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지금 그대가 어디서 왔다고 하였는가? 소인은 좌평 도동음률이라 하오며 탐나국에서 온 사신이옵니다. 탐나국의 사신이라. 저기 남쪽 바다 건너에 있다는 그 섬나라 탐나에서 과인을 찾아온 사신이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좌평이면 지금은 망해버린 백제의 관등이 아니더냐? 예, 대왕마마. 일찍이 백제국에 귀속되어 있었사온데 이제 신라국의 대왕마마께 나라를 바치러 왔사옵니다. 그래? 현명한 결정을 내렸구나. 과인이 탐나를 우리 신라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인정하고 그대에게 다스리도록 할 것이니 그리야 할라.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탐나국에 대한 문헌 자료는 극히 미미합니다. 삼국사기에 탐나가 등장하기로는 서기 476년의 백제본기 기록이 최초입니다. 문주왕 2년 여름 4월에 탐나국에서 박물을 바치므로 왕은 기뻐해 그 사신을 은솔로 임명했다. 백제가 고구려의 한 성을 빼앗기고 부랴부랴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을 때 탐나 사신이 찾아와서 조공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 뒤 동성왕 20년, 즉 서기 498년에 탐나국이 조공을 중단하자 동성왕이 지금의 광주 광역시에 해당하는 무진주까지 내려가서 무력 시위를 하자 탐나국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백제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쳐왔는데 백제가 망해버리자 부랴부랴 신라에 투항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탐나는 백제가 망하자 조공을 바칠 나라로서 곧바로 신라를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종훈 교수의 얘기입니다. 661년 5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 사절이 이제 바다에서 표류해가지고 제주도에 표창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 사절들을 따라서 일본에 가가지고 또 자기들의 어떤 이 복속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제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탐나가 어느 쪽에 이제 기대어서 살 길을 찾을 것이냐 굉장히 이제 고민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는 일본에 가서 복속을 이제 청했다가 지금 와서는 다시 이제 신라에게 일본 서기의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탐나가 처음으로 왕자 아파기 등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월주에 갔다 돌아오던 일행이 바다에서 길을 잃어 큰 고통을 겪었다. 8박 9일 만에 겨우 탐나섬에 도착해 섬사람 왕자 아파기 등을 불러 위로하고 함께 배에 태워 천황의 조정에 돌아온 것이 탐나가 조정에 들어온 시초다. 이때 탐나는 일시적으로 외에 복속되었던 모양인데 여러 주변 정세를 살피는 끝에 결국 신라에 귀속되어 살 길을 모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백제가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귀속 관계를 신라로 돌려서 재정립을 시도하고자 했겠죠. 그래서 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귀속 의사를 밝혔고 신라도 그와 같은 탐나국을 직접 지배하에 편성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군현 편성의 흔적이 없으니까요. 이 점은 나중에 그 안승의 소고구려국과 연관해서 신라가 조공국가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천하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숙고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의 경우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그곳에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지배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탐나의 경우에는 자치를 허용하면서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이제 자신들도 조공을 바치는 나라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닐까. 이문기 교수의 진단이 그렇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살피다 보면 이해가 곤란한 기사를 가끔 만나게 되는데 662년 8월의 신라본기 기사가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8월에 백제의 잔적들이 내사지성에 집결해 악한 짓을 하므로 왕은 김음순 등 19명의 장군을 파견해 이를 토평하게 했다. 여기서 거론된 내사지성은 충청남도 유성 일대에 있었던 백제의 성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지는 다음 기사를 들어보시죠. 그런데 대당 총관 진주와 남천주 총관 진음은 거짓으로 병을 칭하고 한가롭게 놀며 국사를 돌보지 않으므로 왕은 드디어 그들을 처형하고 그 일족을 멸해버렸다. 글쎄요. 국사를 돌보는 데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처형하고
그 일족을 모두 멸해버렸다는 대목이 뭔지 좀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대당 총관에 대한 처벌 기사는 아마 백제 부흥군 진압 작전에서의 패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직전에 김흠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백제 부흥군 토벌 행군 편성이 있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은 징병 국사에 대한 소홀입니다만 사실은 부흥군에 대한 패전을 암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백제 부흥군에 대한 토벌에 나섰다가 전투에 패배한 장수를 처벌했다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문기 교수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백제 부흥군에 대한 신라의 대대적인 공세가 파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때가 서기 663년 정월이었습니다. 이 663년이라고 하면은 백제 부흥 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고요. 이 백제의 부흥군이 다시 백제 왕실을 되살렸다라고 해서 기세를 올리니까 여러 지방에서도 호응 세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백산맥 동쪽의 거창 지역도 백제 부흥군의 움직임에 동조를 했는, 그래서 이들을 하나씩 토벌을 하면서 신라는 군현으로 점점 편성을 해 들어가고. 그렇다면 신라가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여 옛 백제 땅을 차근차근 신라의 영토로 복속해 나가는 것을 당나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